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발소리, 썩은 곡물 냄새가 뒤엉켜 숨 쉬기조차 거친 곳이었습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컥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거지. 아이가 바닥에 나둥그렇습니다. 아이의 몸은 누더기 옷보다 더 말라 있었고 팔과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살려달라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막았잖아. 병졸이 낮게 유르렁거리며 다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초라한 옷차림과 그 곁에 서 있는 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비록 캬했으나 그 여인의 눈빛만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 저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몽둥이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장터의 소음도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방금 저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잠시의 정적 뒤 장터는 곧 폭소로 뒤덮였습니다. 5냉짜리 거지가 혼인을 노네? 저런 꼬마가 양반 규수랑 혼인을 한다고. 미쳤구나. 아예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오냉이라 불렀습니다. 장터에서 단돈오냉에 사고 팔리다 버려진 무명의 거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에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 장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기색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끌려가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밤 저와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는 공포도 간청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그저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규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단돈오냉에 팔린 이 거지 아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조선 숙종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낙화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꽃내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가득 채운 것은 시신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곡소리뿐이었습니다. 두 해째 계속된 지독한 가뭄과 그 틈을 파고든 역병은 낙화마을을 산 사람의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물은 말라붙었고 곡식 창고는 텅 비어갔으며 아침에 멀쩡하던 이웃이 저녁이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민심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휴문해졌고 살아남기 위해 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운이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 처참한 마을에서 역병보다 더 무섭게 퍼져나간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몰락한 양반과 그와 함께 산다는 규수, 한은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는 제안이 따라다닌다고 저 여인이 있는 곳마다 불행이 쌓인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역변의 원흉이 그 집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하늘의 벌을 대신 맡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제각각이었으나 그 집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이 굶주림과 병마의 마을에서 사람들은
이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머지않아 더 큰 파문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서는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간 뒤 화로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아직 어린 편이었으나 은서는 이미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덜 친척도 의지할 남자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처가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늘과 실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도 등잔불을 끄지 못했고 손끝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와도 바느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바느질로 겨우 하루끼니를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낙화, 마을에서도 은서의 얼굴만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병과 굶주림으로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진 마을에서 그녀의 용모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맑고 단정한 얼굴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얼굴을 하고도 아직 남아있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낙화마을의 마지막 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꽃이라 불린다는 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이 들끓는 마을에서 아름다움은 언제나 시기와 욕망을 함께 불러오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그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을의 탐욕스러운 사돈가 한은서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서를 첩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포졸들은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을 짓밟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사돈께서 부르신다. 순순히 따라오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들은 선에도 선택지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길질 소리에 은서의 몸은 밤마다 굳어갔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은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조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저자의 놀이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심은 소리 없는 울음과 함께 다져졌습니다. 눈물은 흘렸으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결력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낙화마을의 어둠은 유난히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쌀동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관아의 위협은 이미 발등 아래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은서는 남은 삭반의 짐을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장터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순간 은서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주저앉은 백성들, 힘없이 쓰러진 노인과 아이들이 먼지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군들은 그들을 보지 못한 것처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오래라 땅바닥에서는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곳곳에는 버려진 거적대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장터를 채워야 할 생선 비린내 대신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는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외면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가져온 수건 몇 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고 싶었으나 울 수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장터의 소음 속에서 은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 장터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장터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살벌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지고 발걸음들이 한 곳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린 거지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삿돈의 하인들이 소년을 애워싸고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일어날 때마다 몽둥이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소년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흥바닥을 구르며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삿돈님 행차 길목에서 잠을 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인들의 욕설과 함께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발길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소년의 눈빛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찌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또렷하게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장터와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질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은서의 시선이 소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음에도 그 아이만큼은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한은서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는 아버지가 귀향을 떠나기 전 정말 위급할 때 쓰라며 손에 쥐어주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단돈 5넨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시오, 장터에. 소음 사이로 은서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몸값으로 이 5넨을 줄 테니 당장 매질을 멈추시오. 뜻밖의 외침에 하인들의 손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들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계집이로군. 거지 하나 살리자고 돈을 내놓겠다고. 그러나 은서의 손바닥 위에 노인 은전이 눈에 들어오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을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팽개친 뒤 돈을 낚아채듯 챙기고는 장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소년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곧장 한은서에게 닿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년은 그녀를 따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한
묘한 침착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은서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까의 일로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면. 그러나 소년이 내뱉은 첫마디는 은서로 하여금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님? 소년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지금 누님을 노리는 어둠이 이미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소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저와 혼례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는 장난도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답을 말하는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빼묻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이 결코 허황된 소리만은 아니라는 예감이 서서히 가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은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20살 교수에게 혼인을 하자는 말이 도무지 가당치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이 혼미해진 게냐. 어서 가서 씻고 잠이나 자거라. 은서는 아이의 멀리를 쓰다듬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서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온기는 아이의 체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산 노인의 지혜가 담긴 듯한 기이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삿돈과 군사들을 보내 누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 말에 은서의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소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국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혼인분입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불길한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전령들이 한은서의 집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짜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났다. 전령은 그렇게 말하며 차가운 통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밤 너를 가마에 태워 데려가겠다. 그것은 혼사라는 이름을 빌린 강제 명령이었습니다. 말이 혼사지 사실상 납치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밑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도망칠 길도 기댈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안에서 한은서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고 막아줄 울타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잃고 사돈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양반과 규수로서의 도리라고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비단끈이 은서의 손에 잡혔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방 안의 석가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낮은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무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은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죽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복수하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무명은 낮고 차분한 음성으로 은서를 다독였습니다. 조선 국법에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여인은 도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혼례식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아에 정식 부부로만 등록한다면 그 누구도 누님을 강제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은서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서는 무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은서와 무명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었으나 두 사람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소복을 차려 입은 몰락한 규수와 누더기를 걸친 꼬마 거지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발에는 발가락이 다 드러난 집신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이한 행렬을 본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냐. 세상이 참 끝장났구나. 관아에 들어서자 서리가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배를 잡고 박장대소했습니다. 허허, 명색이 양반과 규수라더니 이제는 코흘리 거지를 서방으로 맞이하는구려. 서리의 웃음소리에 포졸들까지 키득거리며 조롱을 보탰습니다. 관아 안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문 채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서약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적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글자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명 또한 말없이 서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혼인은 관아의 장부에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잔치도 없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두 사람은 조선 국법 아래에서 분명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집무실 안에 있던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도자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또는 당장이라도 한은서를 끌어오라 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이방이 황급히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참으시옵소서. 이방은 숨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관아의 장부에 정식 부부로 등재되었사옵니다. 지금 명분 없이 데려오시면 뒷감당이 어렵사옵니다. 그 말에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이방을 노려보던 사돈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지. 사또는 주먹을 꽉 쥘 채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은 채 깊숙이 눌러 담겼습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첫날 밤 신방에서 은은한 촛불을 밝히고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묘한 부부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밖에는 삿돈가 보낸 첩자가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방 안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한은서는 연지곤지를 찍은 채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반면 무명은 누더기 옷을 벗어 방 안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살피며 방 안의 소리와 기척을 가내했습니다. 무명은 조심스레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누님,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어두십시오. 밖에서 누군가 문구멍을 뚫으려 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은서는 놀란 눈으로 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명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고 굵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색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장거리를 다녀오느라 다리가 몹시 고단하오. 어서 요를 펴고 발을 좀 주무르시오. 그 말은 방 안이 아닌 방 밖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첩자들에게 방 안에 건장한 사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주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숨을 고르며 첫날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첩자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음을 확인하자 무명은 곧장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흙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파일 때마다 낮은 숨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한은서가 호롱불을 들고 다가가자 무명의 얼굴은 이미 땀방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명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이 집터 아래에는 거대한 용이 숨결이 막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명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혈자리를 뚫지 않으면 사흘 뒤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무명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별자리를 살피듯 밤하늘을 가늠했습니다. 이내 마당 여기저기에 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의 위치는 아무렇게나 놓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은 흙 위의 물기를 내며 조심스럽게 손놀림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든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무명의 작은 등 뒤로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신령의 후광처럼 신비롭게 번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단순한 거지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와 흙 파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계획이 꼬마거지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에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무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죄몽둥이를 든 포졸수 10명이 한은서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관청을 기만하느냐. 이 거지놈은 신분이 불분명할 뿐더러 국법을 어기고 양반을 사칭했으니 즉시 압하겠다. 포졸들은 무명을 멧돼지 잡듯 거칠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소리를 지르며
무명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남편입니다. 정식으로. 관인까지 찍힌 쥐아비를 무슨 근거로 끌고 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포졸들은 은서를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은서는 마당의 돌부리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에 팔꿈치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무명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휘몰아치는 듯했습니다. 무명은 포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전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오늘 정오에 고을 관하에 대들보가 꺾이고 지붕이 벼락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목숨을 보전하고 싶거든 당장 그곳을 비우라고 말이다. 포졸들은 꼬마의 허무맹랑한 말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눌린 그들은 결국 무명을 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은 마지못해 관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호가 가까워지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고요한 날씨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우드득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건물에 거대한 대들보가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들린 듯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발을 떼자마자 굉음과 함께 집무실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벼락 한 번 치지 않았는데도 멀쩡하던 관아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무명이 있는 방향을 향해 멀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침묵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사돈 역시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을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지붕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낙화마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은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 또한 가볍게 옮겼습니다. 담장 너머로 던져지는 시선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 역시 무명을 더 이상 길가에서 주워온 가여운 아이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밤새 마당을 헤집으며 만들어진 기묘한 문양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었던 예언의 말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서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제 무명은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은서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은서는 무명을 위해 정성껏 씻을 물을 데웠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씻고 말았을 무명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은서는 직접 수건을 들고 무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고 거친 손마디에 박힌 흙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무명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은서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연민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서는 무명을 위해 밤새 바느질에 만든 옷을 내밀었습니다. 깨끗한 무명옷이었습니다.
무명은 누더기 옷을 벗고 조심스레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비로소 귀한 집 도련님 같은 기품이 은은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신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이로 호롱불의 불꽃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방 안에는 말 대신 숨소리만이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한은서의 눈을 가만히 짚어보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안다 한들 끝내 누님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밤마다 그의 가슴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은서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단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명은 그렇게 말한 뒤 은서의 무릎에 멀리를 대고 조심스레 누웠습니다. 10살 소년의 몸무게라고 하기에는 그 존재감이 지나치게 묵직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은서의 가슴으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은서의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온양에 팔려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에 은서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무명은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삿돈과 노리는 것은 누님의 미모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의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서찰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님의 신랑이 되어야만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서찰을 합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지붕이 무너진 사건 이후 낙화마을을 감돌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은서의 집안에는 그보다 더 지독하고 음습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깊은 밤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정체 모를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은 바람이 없는 밤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내려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밤마다 은서의 잠을 깨웠습니다. 은서는 그날 이후 원인 모를 병세를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그녀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여름이었음에도 은서는 이불을 세 채나 덮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극심한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은서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헛것을 보며 중얼거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무명아, 저기 검은 형체가 나를 부르는구나. 은서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생기를 잃고 썩은 물처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벌레처럼 기어가며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무명은 은서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명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누님,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집의 기운을 뒤트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저주를 분명히 심어 두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무명은 그날 밤부터 횃불 하나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 아래를 기어다녔습니다. 장독대 뒤편의 흙을 헤집으며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무명은 안방 문턱 바로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붉은 실로 칭칭 감긴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무명은 조심스럽게 그 인형을 땅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인형의 몸에는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은서의 이름과 사주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형의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대바늘이 무려 7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설화의 가문을 완전히 멀문지화로 몰아넣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명이 인형을 들어 올리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 안에 있던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불빛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며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한은서는 공포에 질려 무명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한단 말이냐? 은서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인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범인을 짐작한 사람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은 타버린 인형의 채를 내려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님의 아버님을 모함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아래 잠든 용의 숨결을 탐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체를 숨길 생각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무명은 한은서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을 나누듯 손을 겹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저주가 깊을수록 그들에게 돌아갈 재앙도 클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무명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이후 은서의 병세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무명은 밤마다 몰래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그를 조심스레 뒤따랐습니다. 무명은 마을 외곽의 낡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명을 보자마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자,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놀라 뒤로 물러나다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무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님, 결국 보셨군요.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무명의 정체는 단순한 거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실의 비극적인 담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조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왕손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마침내 은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은 거지가 되어
탈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무명은 자신이 장터를 떠돌았던 진짜 이유를 은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사돈과 그 배후 세력이 감추어둔 영모의 밀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밀지는 조정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증거였습니다. 무명은 그들이 왜 그토록 은서의 집안을 노리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서의 아버지가 과거에 보관하고 있던 왕실의 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돈과 그 무리들은 그 비밀을 되찾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어리고 가난한 소년이라 여겼던 무명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의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무게에 압도당한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이미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정체를 알게 된 한은서는 한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라 믿었던 아이가 고귀한 왕손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괴리감은 은서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명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자신 또한 무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더 이상 삭반질로 연명하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무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 질문을 들은 무명은 처음으로 넓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은서는 무명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젊은 장정들을 하나둘 포섭했습니다. 사돈의 수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은 은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서는 그들에게 무명의 비범함과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차근차근 갖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서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명의 곁에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조력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무명은 한은서에게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제가 처음 혼인을 제안했던 이유는 단순히 누님을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은서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무명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은서와 혼인한 진짜 목적은 왕손인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기기 위한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난 은서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지도는 정식 혈통의 혼인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가문의 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명은 이미 은서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곧고 선량한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 역적들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합법적인 명분을 먼저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방 안에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게 했습니다. 무명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저는
누님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 죄는 평생을 사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은서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무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계산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업을 위해 어린 시절과 이름마저 버려야 했던 가여운 영혼이었습니다. 은서는 원망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을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무명의 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무명의 정체를 눈치챈 영모 세력의 수장과 삿돈가 보낸 수십 명의 자객이 한은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들이 담벼락을 넘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무명과 은서는 마을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자객들의 추격은 지묘하게 이어졌습니다. 무명은 은서의 손을 잡고 험준한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출렁이며 따라붙었습니다. 은서는 발을 삐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명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고통이 밀려올수록 은서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도주 끝에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절벽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겨눈 채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 어린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왕손의 목을 가져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자객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습니다. 절벽 끝에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은서는 무명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무명아, 아니 서방님, 저승에서도 당신의 아내로 남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무명은 은서의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밀지도가 담긴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서의 손에 단단히 쥐어주었습니다. 누님, 이것을 가지고 저 아래 숲으로 뛰어내리십시오. 저 밑에는 물줄기가 깊어 반드시 사실 수 있습니다. 은서는 울먹이며 거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때 무명은 처음으로 아이처럼 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씨만큼은 누구보다도 늘름한 지아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손이기 전에 누님의 신랑입니다. 신보를 지키는 것은 지아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무명은 단검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은서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명은 자객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조선의 왕손이 여기 있다. 나를 잡고 싶거든 따라와라. 무명은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며 자객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는 절벽 옆에 좁은 오솔길로 몸을 던지듯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절벽 위에는 무명의 외침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명이 치밀하게 계산해둔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무명은 오래전부터 지형을 살피며 자객들을 유인할 장소를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지였습니다. 무명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바위 위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객들이 따라오기 쉬운 동선을 택했습니다. 자객들은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 앞뒤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늪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내 자객들의 발밑에서 진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산 너머에서 이상한 기척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습니다. 그 불빛은 장관을 이루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은서가 피신하기 전 무명의 지시에 따라 한양으로 보냈던 밀사들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금이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금이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늪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향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늪에 빠진 자객들은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판세는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마지막 함정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늪가에 서서 중앙에서 파견된 금이군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대군자,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금이군의 수장이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늪바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구조되어 올라오는 한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명 또한 피와 진흙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콧단도의 눈물이 두 사람의 눈가에서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이 짜놓은 거대한 지략에 그물에 역적들이 모두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그 지략은 오랜 인내와 계산 끝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승리는 낙화마을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늪지 위로 비치던 횃불의 불빛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금이군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쫓기는 자는 없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낙화마을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늪가에서 몸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젖지 않게 보관해 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혼례 첫날 밤 은서의 무릎을 베고 잠들기 직전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가문의 비밀 서찰이었습니다. 그제야 한은서는 무명이 왜 집마당 아래를 파헤치고 별자리를 살피며 용이 숨결을 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명이 파내던 곳은 단순한 풍수의 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역적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실의 밀지가 숨겨진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무명은 은서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지도를 해독해 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삿돈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마다 땅을 파는 척하며 마침내 서찰을 확보했습니다. 은서가 무명에게 건넸던 온행은
이 거대한 진실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또와 그 배후 세력은 현장에서 압수된 밀지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세와 결탁해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영모의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비록 10살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지략은 백전노장보다도 매서웠습니다. 은서는 금이군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서 있는 무명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언젠가 한 나라를 짊어질 거목이 될 인물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낙화마을에는 전례 없는 대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수탈하고 은서를 첩으로 삼으려 했던 탐관오리 사또는 관복이 벗겨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무명은 그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짠 죄가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능멸한 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은서의 집안을 멀문지화로 몰아넣으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일당은 엄중한 국법에 따라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축적했던 곡식과 재물은 즉시 풀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뉘어졌습니다. 낙화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명을 하늘이 보낸 신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은서의 아버지 역시 왕의 특명으로 귀양에서 풀려나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자마을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말라붙었던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맑은 샘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역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무명은 떠나기 전 사돈의 관아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너진 지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물, 자리를 탐욕으로 채우면 하늘은 그 지붕을 덮어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 준엄한 말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무명은 대군의 신분으로 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서의 마당에 선 무명은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누님, 이 가짜 혼인 신고는 누님의 앞날을 위해 이미 무효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누님은 자유의 몸입니다. 은서는 서운한 마음을 숨긴 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명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첫날 밤 누님의 무릎을 베고 잠들며 했던 약속을 말입니다. 제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말입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내 은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은서는 멀어져가는 가마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별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낙화마을은 다시 이름처럼 꽃이 만발하는 풍요로운 고을이 되었습니다. 한은서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 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바뀌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성한 한 청년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은서의 집 앞에서 굿비를 잡고 말에서 내려섰습니다. 햇살 아래선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청년은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이제 제가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은서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온행에 사오셨던 그 신랑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나온 시간과 지켜온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위로 꽃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꽃잎들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끝내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무명과 은서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지혜를 모은다면 세상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부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